이 인공지능 분야 역사 70년 사상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식 근로자들이 많이 대체될 겁니다. 네. 그리고 창작 활동들이 대체될 겁니다. 네. 예술가들도 대체될 수 있어요. 혹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떡하지?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AI 에브리웨어였어요. 그리고 AI를 이제 활용하지 않는 영역은 없어질 것이다. 변화가 작으면 사실 적응하면 되지만 변화가 크면 저희가 직접 또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점을 이루는 키워드를 자분의 성과 연결하여 스토리라는 면을 만들어낸다. 핑큐멘터리 점선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핑큐멘터리 점선면을 그려나갈 MC 이동근 매니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핑큐멘터리 점선면을 통해서 이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AI의 가치와 미래입니다. AI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실 분, 그리고 그와 함께 미래에 대해 얘기해 주실 분들을 모셔보았습니다. 먼저 디지털 특이점이 온 세상 속 보다 쉽게 현재의 사회와 미래에 대해 소개하는 디지털 융합 멘토,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상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융합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워낙 복잡한 시대잖아요. 네. 디지털 기술 좀 쉽게 풀어드리고 네. 또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네. 많은 부분들 인사이트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와 관련한 금융 이야기 전해주실 미래에셋 자산운용 AI 부문 최용미 부문장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AI 부문을 맡고 있는 최용민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핑큐멘터리 점선면 영상들이 좀 올라갔는데 부문 대표님을 모신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좀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담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제가 괜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오늘은 이제 AI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익숙하면서도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께서도 좀 AI 관련해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저는 챗GPT 많이 쓰고 있고요. 네네. 뭐 문서를 요약한다든지 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 언어 능력 자체를 되게 높게 사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정말 거대하게 바뀌겠구나. 이걸 좀 어떻게 더 쉽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설명드릴까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약간 뼛속까지 공대생이라서 문장 조합 능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보고서를 쓸 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 저희 거의 챗GPT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부문장님께서도 보고서 쓰실 때 좀 이제 그만 언급하겠습니다. 네네. 특히나 AI 엔진이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 때 네. 코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코딩할 때 이게 이제 GPT를 통해서 좀 좋은 것으로 개선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AI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일상에서도 이제 AI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잘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AI가 정확하게 뭔지 AI의 히스토리 먼저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박사가 컴퓨팅 머시너리 앤 인텔리전스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네. 인공지능 분야 시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앨런 튜링이라는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암호를 해독해서 영국을 이제 구한 하나의 암호학자로서 상당히 또 알려져 있죠. 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도 봐가지고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이 당시 논문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네. 기계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Can machine think? 이렇게 시작하는 논문이에요. 인간과 이 기계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기계가 얘기한 것을 헷갈려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계도 인간의 지능,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당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접근을 처음으로 했던 학자로 알려져 있죠. 이제 앨런 튜링 박사는 개념적으로 좀 제시했다. 네. 1960년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알고리즘이 등장한 것이죠. 이걸 생각하는 방법들을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서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머신러닝, 딥러닝이 급성장하게 됐죠. 바로 대표적인 학자가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이 CNN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미지 인식이 아주 주요했던 모델입니다. 오차율이 16%까지 아주 완성도가 높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뭐 사물이나 동물을 보고 이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인간이 판별할 때 오차율이 약 5%라고요. 강아지 사진을 보고도 고양이라고 하는 분이 20분 중에 한 분 있다라는 거죠. 이 이후로 차곡차곡 2010년대에 성장하면서
바로 인류를 인공지능 분야의 딥러닝 분야 발전을 이끌게 되었죠. 사실 제가 그 인공지능의 발전의 역사 하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 이제 바둑 기사님 그 바둑을 둔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알파고와 이세돌이 1국을 벌일 때 제가 이 대치동에 있는 구글 캠퍼스에 회의가 있어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알파고 이세돌 1국을 한대요.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데 너무 쉽게 끝나버렸어요. 동시에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뭐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로서 약간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숨을 쉬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 세상을 내줘야 되나? 인공지능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했는데 저 구석에 있는 방에서 와 하는 환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분들은 뭐지? 알고 봤더니 구글 관계자들이. 저는 이세돌 알파고 1국을 너무나 뇌리에 딱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대국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이제 영향을 줬는데요. 네. 딱 대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AI 기술이 펀드 매니징, 펀드 운용할 때도 쓰일 수 있겠다라고 사실 저희가 그때 처음 생각을 하게 됐고요. 확실히 또 부문 대표님께서는 이제 또 그 먼 미래까지 또 보고 계셨군요. 네. AI 시장의 현재와 전망은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AI 시장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제 데이터 기업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AI 소프트웨어의 시장은 2022년 640억 달러에서 2027년 약 2,51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이 예측에 따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31.4%나 달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시장은 더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3년 149억 달러에서 2027년에 1,511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이는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약 86.1%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처럼 AI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빅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혁신적인 알고리즘의 개발이 AI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에게 제일 핫한 거는 이제 챗 GPT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챗 GPT가 어떤 그 생성형 AI의 대표 주제가 된 건데 이 인공지능 분야 역사 70년 사상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구글의 연구자들 몇몇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의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저희 학교도 깜짝 놀랐어요. 논문에 대단한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이 인간의 언어를 너무 잘 이해하고 구사까지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에 대한 창작의 어떤 그 성능을 발휘하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구글의 천재 연구자들이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엄청나게 수준을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2017년이 발표된 논문이 우리 인공지능 분야의 문화가 있죠. 오픈소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해버리는 문화예요. 그냥 할 것 없이 다 퍼주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의 코드들이 공개가 되었고 결국 이걸 가져다가 상용화하는 전쟁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대중들은 모르겠지만 2017년 이후로 이 상용화 전쟁이 우리 업계에서 펼쳐졌고 가장 빨리 성공시킨 기업이 바로 오픈 AI라고 하는 연구소입니다. 챗 GPT라는 서비스를 등장시켰죠. 거기 기반에 돼 있는 모델은 경쟁사인 구글의 연구자들이 만든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결국 구글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것을 상대방 좋은 일 시켜준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술을 활용을 못하고 이제 상대방이 가져와서 이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구글도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 모델을 발표했거든요. 바드라고. 근데 사실 바드가 처음에 시연을 할 때 약간 좀 부정확한 그런 데모 시연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트랜스포머의 시초인 구글에서 발표하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좀 부정확한 그런 시연 결과 때문에 사실 실망을 좀 했죠. 사실 그 이후에 구글이 이제 바드란 모델명을 제미나이로 바꾸고 다양한 이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사실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 제미나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글이 발표할 때마다 오픈 AI가 그 당일이나 아니면 그 전날에 이제 약간
뭐 텍스트로 동영상을 만드는 어떤 획기적인 AI 소라라는 그런 서비스를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는 뭐 최근에 나왔던 GPT-4o 옴니를 발표하는 등 그 약간 구글의 어떤 그런 노력을 재를 약간 뿌리는군요. 네, 김이 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제가 만약에 구글 입장이었으면 정말 너무 약 올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챗 GPT를 사용해봤고 많은 분들이 AI 기술을 겪으시면서 좀 편리하다 이렇게 좀 이런 생각만 대부분 좀 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똑똑하고 이렇게까지 구현이 되나? 뭐 불안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좀 궁금해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워요. 이런 질문들을 워낙 많이 받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말이 뒤집혔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요. 결국 내일 당장 무슨 기술이 등장할지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 우리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네네. 저는 드러나만 봤어요. 블랙미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보면은 네. 검정색 화면이 보이잖아요. 네. 처음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네. 내 얼굴이 보이죠. 요게 이제 블랙미러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흠칫흠칫 놀라요. 너무 화려하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블랙미러라고 하는 뭐 이 제목 자체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결국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기기를 껐더니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치죠. 아마 이런 그 느낌을 표현한 제목인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AI가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서 각 편별로 재미있는 스토리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그래, 저 기술이 저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런 또 세상들을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저는 약간 그렇게까지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도 AI가 없이도 되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폭탄에 대한 그 실행 누르는 버튼들이 있겠죠. 네네. 최종적인 어떤 그런 실행 버튼, 실행 권한을 절대 인공지능에게 주지 않도록 제어가 지금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AI를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네. 이 기술 자체에서 좀 약간 저희가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이 AI가 나쁜 사람들의 능력도 강화시켜 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문제는 항상 사람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좀 AI를 악용하는 그런 인간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봤을 때 AI로 이제 인력이 대체되는 것 아니냐,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결국 역사는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찰리 채플린 영화 모던 타임즈도 보면은 1, 2차 산업혁명 때 기계가 쳇바퀴 돌듯이 인간을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켜버리고 또 기계가 많은 영역을 대체하니까 우리 일자리를 다 잃을 것이다. 네네. 결국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뭐 기계를 통해서 더 뭐 풍조로운 생산성이 삶을- 올라가고 네네네. 그렇죠. 풍요로운 삶도 그렇고 또 그 기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났죠. 네네. 노동이라는 것을 좀 줄이고 여가라는 것을 또 얻었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 뭐 4차 산업혁명 혹은 AI 혁명 시대에도 AI가 아주 고차원의 우리 활동들을 대체할 거예요. 지식 근로자들이 많이 대체될 겁니다. 네. 그리고 창작 활동들이 대체될 겁니다. 네. 예술가들도 대체될 수 있어요. 이 과도기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로 크게 놓고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차원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속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인간이 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가 그대로 된다면 좀 사람이 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못하던 거를 더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AI와 좀 협업을 하는 그런 직종들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더 직원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로 어떤 인력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일을 사람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AI가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오히려 더 주목받을 직업이나 산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저희 학생들도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자신의 역량이 AI 툴을 잘 다루는 역량이에요. 그게 결국 AI에 소통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AI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서 프롬프트, 질문이고요. 이걸 구조적으로 학습한다, 방법을 찾는다, 엔지니어링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인간이 밥을 먹듯이 AI도 데이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데이터를 잘 다루고 정제하고 구조화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고 이걸 우리가 고스란히 AI에게 학습용 거리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걸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또 높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라든지 기본적으로 AI와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관련된 역량들 또 하나 중요한 또 직업이자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회사에서도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연구자들이 그전에는 거의 없었을 텐데 지금 점점 더 이제 요 인력을 충원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도메인에서도 이런 인력들의 수요는 지금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AI로 인해서 변화되는 상황을 좀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AI 윤리 전문가라든지 그 규제 전문가들도 AI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부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대한 변화가 지금 목전에 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산 활동, 소비 활동도 바뀌지만 부의 어떤 창출 수단이라든지 축적의 방법도 바뀝니다. AI가 혁명을 만드는 이 시대는 우리 인간의 활동이나 혹은 다양한 형태들의 이런 세상의 만물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전제돼야 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화되는 이 시대에 부도 디지털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닿는 게 뭐냐면은 가상자산 시장이죠. 다만 우리가 역사를 길게 놓고 봐야 되는 게 요 몇 년 사이에 안착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AI와 데이터와 친숙한 이 가상자산의 형태들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부를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자산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네, AI가 정말 이제 미래의 부의 개념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명확한데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자산, 물적 자산, 혹은 금융 자산 이 가치는 조금 변화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많고요. 대신에 데이터 자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에 대한 내용, 혹은 네트워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 자산이잖아요. 네네. 무형 자산의 가치가 계속 크게 증대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요. 이렇게 AI로 인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AI 업계의 상황에 따라서도 많은 게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AI 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얼마 전 CES에서도 우리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AI 에브리웨어였어요. AI가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친다. 결국 AI는 이제 기반 기술이 될 거예요. 모든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 AI가 탑재되는 것이고 이것의 이제 완성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AI를 이제 활용하지 않는 영역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AI가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질서를 좀 재정의해야 되고 내 업무를 다시 한번 손봐야 되고 내 일상을 다시 한번 또 진화시킬 수가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업에서든 이런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여러 정부 기관의 윤리 가이드를 잘 따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윤리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이슈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AI가 이제 혁신적인 발전을 하려면 좀 챙겨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엔 AI하고 인간의 협업이 좀 더 강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AI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좀 더 증강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이고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좀 AI 기술의 민주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어찌 보면 AI 기술이 특정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선진국에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AI 기술이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중소기업에 확산돼서 또 보편성을 가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면 아마 이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도 좀 해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기술업계에서도 고민이 뭐냐면은 AI도 역시나 독과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업화나 이 거대화 중심으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네. 이 AI의 민주화가 진행이 되려면은 결국 이런 것들을 뭐 여러 일부의 규제나 국제 질서로 풀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똑같은 플랫폼 시대를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기업들이 풀어가게 만드는 이 미국 지금 생태계가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AI를 연구하시는 분 혹은 AI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AI의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주셨다면 저희 같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AI 기술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모든 영역에 AI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제 한 분 한 분 고민하셔야 되고요. 내가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나만 도태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운다라는 접근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최종적인 의사결정 혹은 가치 판단 이 점도 더 중요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 판단의 입장에서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작으면 사실 적응하면 되지만 변화가 크면 저희가 직접 또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핑큐멘터리 점선면 AI 시대 속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풀어가는 시간 나눠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는 AI를 좀 너무 멀리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AI는 기술에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계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저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AI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제 투자 모델을 만들까 뭐 그런 고민 그리고 뭐 알고리즘 어떻게 짤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대담하면서 이게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 AI에 대한 점선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